저는 그 집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그곳은 집이 아니라 제 딸 오은채가 스스로 갇힌 차가운 성이라는 것을요. 번쩍이는 현관문은 딸을 지키는 문이 아니라 딸의 마음을 가두는 두꺼운 철문처럼 보였죠. 저는 보육원 주방에서 평생 고춧가루 냄새만 맡고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저 성에 갇힌 딸을 꺼내주어야 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순옥입니다. 지방 소도시의 한 보육원에서 20년 넘게 아이들 밥을 해온 사람입니다. 짭조름한 된장 냄새와 뜨거운 밥 냄새가 배어있는 내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더군요. 딸 은채의 전화는 열흘 전부터 집요했습니다. 은채가 일하는 대학병원 병동에 전염병이 돌아 7살 손주 하준이의 어린이집 등원이 일주일간 중단되었다는 이야기였죠. 저랑 사위 강민혁들 다 중요한 투자 미팅이 잡혀서 도저히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말끝을 흐리는 딸의 목소리에 저는 어찌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콜택시에서 내리자 눈앞에 거대한 성벽 같은 아파트 단지 정문이 나타났습니다. 호출 버튼을 누르자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오은채 씨 어머니라고 말하며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마치 입국 심사라도 받는 기분이었어요. 현관문은 금고 문처럼 두껍고 육중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띠리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익숙한 듯 낯선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백화점 1층에서나 맡아볼 수 있는 머리가 살짝 아파오는 그런 향기였죠. 오셨어요. 엄마. 딸 은채가 맨발로 뛰어나와 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기쁨보다 피로가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눈밑이 거뭇했고 좋은 옷을 입었음에도 어딘가 모르게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뒤로 집안의 서늘한 공기처럼 차가운 인상의 사위 강민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은 깍듯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저를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어깨 너머가를 보고 있었죠. 손목에 번쩍이는 시계와 한치의 구김도 없는 셔츠가 저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위 민혁은 제 손에 들린 보다리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참기름과 직접 빻은 고춧가루가 담긴 제 마음이었습니다. 장모님 힘드실 텐데 괜히 오셨습니다. 필요한 건 다 있으니 다음부터는 그냥 몸만 오세요. 이 말은 걱정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당신의 것들이 우리 집의 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닐세. 그래도 내 손주 먹일 건데 내 손으로 해야 마음이 놓이지. 사위 민혁은 더 대꾸하지 않고 흰 등을 돌려 서재라 불리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꼭 집에 들인 불청객을 예면하는 주인 같았습니다. 은채는 제 눈치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민혁 씨가 요즘 큰 투자건 때문에 그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미는 딸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습니다. 저 호화로운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과연 내 딸 은채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는 걸까요? 집은 온기가 돌아야 집인데 이곳은 그저 비싸고 거대한 상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짐을 풀고 잠시 소파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사위 민혁은 이미 서재로 들어간 뒤였고 은채는 제게 마실 것을 내어주려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알던 은채는 저렇게 마르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복스럽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뺨의 살도 통통하게 올라 있었는데 지금은 날카로운 턱선과 움푹 들어간 볼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채야,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게야. 얼굴이 반쪽이 됐네. 제 말에 은채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딸은 차 잔을 내려놓으며 애써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럼, 엄마. 민혁 씨가 워낙 좋은 걸 많이 사줘서 잘 먹고 있어. 다이어트 하느라 그래. 다이어트. 하지만 그 웃음이 어쩐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채가 차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려고 팔을 뻗는 순간 살짝 거친 소매 아래로 드러난 손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옅게 남은 노르스름한 멍자국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팔은 왜 그러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은채는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렸습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사람처럼 말입니다. 아, 이거 어제 저녁에 장식장 옮기다가 부딪혔어. 쿵 하고. 별거 아니야. 엄마. 어디 보자. 약이라도 발라야지. 아니야. 괜찮아. 다 나았어. 엄마는 꼭 호들갑이야. 딸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구에 부딪힌 멍은 저런 모양이 아니라는 것을 평생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퍼렇게 시작해서 점차 노랗게 번져가는 저건 분명. 저는 차마 다음 생각을 잊지 못했습니다.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차 잔을 들었습니다. 혀끝에 닿는 차는 따뜻했지만 속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고 있었어요. 집은 온기가 돌아야 합니다. 적어도 제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보다리에서 참기름과 고춧가루를 꺼내며 이 차가운 집에 사람 사는 온기를 조금이라도 불어넣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수십 년간 수많은 아이에게 먹여온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메뉴였죠. 인공적인 향이 가득했던 이 집의 공기가 비로소 묵직하고 구수한 찌개 냄새로 채워지는 듯했습니다. 냄비 앞에서 팔을 썰고 있는데 사위 민혁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정갈한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지게를 보고는 코를 찡긋하는 신용을 하더군요. 장모님, 저희는 오늘 저녁 예식하기로 했습니다. 김치찌개는 다음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제가 요리를 담당합니다. 장모님은 그냥 편히 쉬시면 됩니다. 딸 은채는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봤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이 거부당했다는 사실보다 딸이 그 상황을 막지 못하고 그저 저를 향해 미안한 표정만 짓고 있다는 사실에 더 속이 상했습니다. 사위는 딸을 투명 인간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의 소유물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나는 우리 손주 하준이 주려고 끓인 거다. 요즘 우리 하준이 잘 못 먹는다며. 제가 하준이를 언급하자 사위 민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마치 손주를 이용한다는 듯한 불쾌감을 담고 있는 듯했죠.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은채는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민혁 씨가 예부 음식 드리는 걸 좀 싫어해서 그래.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손목의 멍자국과 사위의 싸늘함이 뒤섞여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위 민혁은 출근하기 전 딸 은채를 불렀습니다. 은채야, 급하게 서류 정리가 필요한 게 있어. 이 봉투 안에 있는 서류들 오늘 중으로 정리해서 서재 책상 위에 올려둬. 그리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중요한 거야. 딸 은채는 알겠다고 대답하며 그가 건네준 두꺼운 서류 봉투를 소파 위에 놓았습니다. 민혁이 현관을 나서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였습니다. 은채에게서 다급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급한 호출이 왔어. 환자 상태가 안 좋대. 서류는 나중에 할게. 하준이 잘 부탁해. 은채는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하준이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소파 위에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위 민혁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던 그 봉투였습니다. 은채가 너무 급하게 나가서 봉투 입구가 살짝 벌어져 있었죠. 저는 호기심이 아니라 불안감 때문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어쩐지 확인해야만 할 것 같은 강렬한 느낌이었습니다. 겉장에는 자산 정리 및 담보 설정 관련 서류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 속 내용물을 꺼내봤습니다. 가장 위에 놓인 서류의 제목은 주택담보대출 약정서였습니다. 저는 단순한 대출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 이름 부분에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계약자, 오은채. 그리고 옆에 적힌 금액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 서류가 익숙하지 않은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은채가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수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딸이 이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출 실행일이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채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이 대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찍힌 은채의 도장은 제가 알던 은채의 인감도장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민혁이 딸 명의로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닐까. 며칠 전부터 은채가 피곤해 보이고 손목에 멍자국까지 있었던 것이 혹시 이 때문은 아닐까. 저는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끼며 다른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대출금의 사용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였습니다. 메디컬 퓨처 M&A 투자 자금 활용. 메디컬 퓨처는 사위 강민혁이 운영하는 유료 스타트업의 이름이었습니다. 즉, 사위는 자신의 사업 투자 자금 명목으로 안에 오은채의 명의를 도용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딸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위는 번듯한 사업가 가면을 쓰고 딸의 인생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박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손목의 멍자국과 무기력한 딸의 얼굴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사위가 눈치채서는 안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상 저는 이 집을 그냥 떠날 수 없었습니다. 딸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 거대한 빚의 늪에서, 그리고 비열한 사위의 소나기에서 말입니다. 저는 숨을 크게 쉬고는 하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손주를 보니 더욱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김치찌개 냄비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아까는 거부당했던 냄비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냄비가 아니라 이 집의 모든 것을 뒤엎어 놓아야 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은채가 병원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급했지만 감정을 앞세워 이를 그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사위 민혁이 퇴근하기 전 은채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어 은채가 돌아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가방을 던져두고 지친 듯 벽에 기댔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다. 오늘 하루 종일 응급 상황이었어. 딸의 지친 모습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해야 했습니다. 은채야, 잠깐 앉아봐.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저는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아까 사위 민혁이 맡긴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거 아까 민혁이가 너한테 정리하라고 했던 서류지. 엄마가 이걸 봤다. 너 명의로 된 거액의 대출 서류 말이다. 은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가로채듯 가져가더니 저를 향해 매섭게 쏘아봤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이걸 봤어? 함부로 남의 서류를 보면 안 된다는 거 몰라. 저는 딸의 예상치 못한 격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딸 명의로 된 빚이 수억인데 그걸 왜 보면 안 되니? 은채야, 이 대출 내가 직접 받은 게 아니잖아. 민혁이가 자기 사업에 쓰려고 내 이름 몰래 도용한 거지. 제 말을 들은 은채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제야 딸이 진실을 인정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은채가 내뱉은 말은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내가 받았어. 민혁 씨 도와주려고 내가 자발적으로 사인한 거야. 엄마는 왜 자꾸 민혁 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말도 안 돼. 너한테는 이 돈을 갚을 능력도 없잖아. 계약서에 찍힌 도장도 내 인감이 아니지 않니? 내가 지금 민혁이 편을 드는 거니? 아니면 협박당하고 있는 거니? 은채는 눈을 피하며 소파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묻었습니다. 마치 제가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엄마, 민혁 씨가 그랬지. 엄마가 나이가 들면서 망상에 시달리는 것 같다고. 누가 봐도 민혁 씨는 잘 나가는 사업가인데 엄마는 자꾸 민혁 씨가 나쁜 짓을 한다고 의심하잖아. 왜 그래? 엄마, 나 좀 힘들게 하지 마. 망상장애. 그 단어가 제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 민혁이 이미 딸에게 저를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딸에게 모든 것을 걸고 호소했습니다. 은채야, 잘 들어봐. 이 대출은 민혁이 회사 투자용으로 쓰였어. 내 명의로 이렇게 큰 돈을 몰래 끌어다 쓰는 건 범죄야. 내가 서류에 사인했든 안 했든
내 인생이 지금 통째로 흔들리고 있단 말이다. 하지만 은채는 이미 민혁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믿음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민혁 씨는 나한테 다 설명했어. 사업상 잠깐 명의만 빌리는 거라고. 곧 회사 상장하면 다 갚고 나한테 몇 배로 돌려줄 거라고 했단 말이야. 엄마는 왜 민혁 씨를 못 믿어? 왜 우리 가정을 흔들려고 해? 딸의 눈빛에서 제가 본 것은 불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칼날이었죠. 저는 비수를 맞은 것처럼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 민혁이 퇴근한 것입니다. 은채는 재빨리 대출 서류를 가방에 숨겼습니다. 민혁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했습니다. 장모님, 은채랑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분위기가 안 좋네요. 저는 억지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혁아, 나는 내가 은채 명의로 대출받은 일 때문에 이야기했다. 내 딸 인생 걸고 위험한 짓 하지 마라. 민혁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고 단단하게 변했습니다. 장모님, 그 이야기를 은채가 직접 했다는 말입니까? 은채가 제가 몰래 대출받았다고 말했나요? 그가 은채를 돌아보자 은채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혁 씨, 엄마가 그냥 서류를 보다가 혼자 오해한 거야. 내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100번을 말해도 안 믿으셔. 민혁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승리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장모님을 모시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은채가 저를 믿고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요. 하지만 장모님은 자꾸 저희 부부 사이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 장모님은 최근 들어 피해망상 같은 걸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장모님을 진심으로 염려합니다. 민혁은 은채를 쳐다봤고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냥 집으로 돌아가. 여기서 이러지 마. 엄마가 걱정되는 건 알겠지만 우리는 괜찮아. 딸에게서 예면당하고 사위에게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는 순간 저는 제 존재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이 딸을 구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오해한 모양이구나. 내가 괜히 왔다. 저는 제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사위 민혁은 미소 지으며 친절하게 택시까지 불러주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택시비 넉넉하게 넣어드렸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민혁이 문을 닫고 저는 터덜터덜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거실 바닥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고 있던 손주 하준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가지마. 저는 하준이에게 다가가 꽉 안아주었습니다. 녀석은 울먹이며 제 품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하준아, 할머니가 금방 다시 올게. 할머니는 잠시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해. 하준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자기가 그린 그림 한 장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가져가. 하준이 마음이야. 그림은 온통 알 수 없는 컬러 블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노란색 네모, 빨간색 동그라미, 파란색 삼각형들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었죠. 저는 눈물을 꾹 참고 그 그림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민혁과 은채는 이미 저를 신경 쓰지 않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평온한 가정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온은 거짓이라는 것을.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다 문득 주머니 속 하준이의 그림을 만졌습니다. 녀석의 그림 속에 뭔가 이상한 반복 패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란색 3개, 파란색 하나, 다시 노란색 3개, 마치 암호처럼 반복되는 컬러 코드였습니다. 저는 문을 닫지 않고 다시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아차, 내가 짐을 하나 빼먹은 것 같다. 저는 사위 민혁의 서재로 직행했습니다. 민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 왜 다시 들어오셨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준이의 그림 속 컬러 패턴과 일치하는 USB를 민혁의 책상 위에서 찾아냈습니다. 책상 위에는 똑같은 색상의 작은 상자가 여러 개 있었고 그중 특정 색 배열의 상자에 담긴 USB를 찾아낸 것입니다. 민혁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내려놓으세요. 민혁은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USB를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고는 민혁을 향해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갈란다. 하지만 이 집의 진짜 얼굴은 내가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 저는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등 뒤로 들리는 사위의 분노, 어린 고함과 딸의 당황한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 손에는 딸의 인생을 구원할지도 모르는 하준이의 비밀 지도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차역으로 향하는 내내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손에 쥔 USB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위 민혁의 창백한 얼굴과 경악했던 눈빛이 그 증거였습니다. 저는 기차 안에서 하준이가 준 그림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색연필로 마구 칠한 것 같았지만 유심히 보니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특정 색깔의 네모와 세모가 반복적으로 3개, 1개, 2개 순서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한쪽 구석에는 작게 영어 알파벳 대문자의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린 하준이가 쓴 글씨라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히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사위 민혁은 자신의 불법적인 자료를 들키지 않기 위해 아이의 순수한 그림을 암호화 장치로 사용한 것입니다. 아이의 그림이 특정 색깔과 모양의 저장 위치나 파일 이름을 알려주는 지도였던 것이죠. 저는 기차역 대합실에 앉아 급히 공중 와이파이를 연결했습니다. USB를 노트북에 꽂자마자 바로 파일 탐색 창이 열렸습니다. 파일 목록에는 메디켈 데이터 2025 Q1이라는 폴더가 보였습니다. 폴더를 열려 했지만 예상대로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의 시도 끝에 비밀번호가 헤이전의 생일, 7자리 숫자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사위 민혁이 은채에게 하준이 생일로 비밀번호를 설정했다고 얼버무리는 것을 지나치듯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폴더가 열리자 수백 개의 파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파일명은 모두 알 수 없는 코드와 숫자로 되어 있었지만 그중 몇몇 파일명은 하준이의 그림 속 컬러 코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 속의 노랑 세모 3개는 IT 3대 9092.xls 같은 식으로 변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용량이 큰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민감한 의료 정보와 진료 기록, 유전자 정보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환자의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파일 상단에는 사이민혁의 회사가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의 이름과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민혁은 자신이 투자받은 스타트업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환자들의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빼돌려 제약회사에 거액을 받고 팔아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이윤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담보로 잡는 비윤리적인 범죄였습니다. 이 모든 불법적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채 명의의 대출까지 이용했던 것이죠.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가기 전에 은채에게 마지막으로 진실을 마주할 기회를 주어야 했습니다. 모녀간의 연대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지만 저는 끝까지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은채가 일하는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은채는 복도에서 저를 보자마자 당황했습니다. 엄마, 얘 또 왔어.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은채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저를 비상계단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채야, 제발 내 말 한 번만 들어줘. 내 남편이 너한테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젠 알아야 한다. 저는 주머니에서 대출 서류 사본과 USB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 속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위민혁이 불법적으로 환자 데이터를 빼돌렸으며 그 증거가 바로 이 USB에 들어있다는 사실을요. 은채는 눈을 감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여전히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였습니다. 엄마, 제발. 민혁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래서 엄마를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엄마가 지금 혼자 소설을 쓰고 있는 거라고.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망상에 빠진 노인이라고 치자. 하지만 이 대출 서류는 현실이고 내 손목의 멍자국도 현실이었어. 내 남편이 널 얼마나 우습게 알면 내 명의를 도용하고 내게 망상장에 딱지까지 붙이면서 널 내쫓았겠니. 그 순간 은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대출 서류 사본을 집어들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알고 있었어. 민혁 씨가 나한테 이혼 서류에 사인하라고 종용했어. 자기가 곧 상장해서 거액을 벌 테니 이혼한 뒤에 나한테는 이자료로 대출금만 갚아주겠다고 했어. 은채의 고백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위민혁은 딸을 이혼시켜 모든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이 거액의 빚을 은채에게 덮어씌우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은채야. 아직 늦지 않았어. 엄마가 옆에 있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 돼. 민혁이가 널 얼마나 이용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솔직하게 말하자. 은채는 한참을 울다가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나 진짜 다 잃은 거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넌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 내가 잃은 건 거짓된 성공과 가식적인 평화뿐이다. 진짜 가족은 지금부터 다시 만들면 돼. 저는 은채의 손을 잡고 병원 밖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이제 경찰로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열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것입니다. 딸 은채는 처음으로 엄마의 손을 놓지 않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 힘없는 걸음 속에서 저는 비로소 딸이 민혁의 아내가 아닌 제 딸 오은채로 돌아오고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